전문가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넣는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저는 이분을 아침 시간에 나오시는 건 봤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새벽 시간에 매일경제에 오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글로벌 주식전략팀 최보원 수석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운이 좋게 모시게 된 날 또 파월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1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고용 보고서가 이렇게 강할 줄 알았냐? 그렇게 된다면 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렸을까요? 라는 첫 질문을 받자 파월 연준 의장이 살짝 미소를 띠면서 직답은 좀 피했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는 기존 발언을 다시 재확인시켜줬거든요. 그 안에서 오늘 구체적으로 파월 연설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우선 크게 두 가지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을 유지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추가적인 인상의 계획은 계속해서 유지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시를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지수들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었는데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한 가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은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같은 시기에도 미국의 국채금리가 2년물도 10년물도 크게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아침에 딱 오기 직전에 페드 와치 쪽을 좀 확실히 봤었는데 여기에서도 오히려 5월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는 모습이 보인 만큼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상당히 기대감이 높게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조금은 이 국채 금리 측면에서도 불안감도 함께 공존을 하는 시기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제가 좀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경제 유튜버들이 이제 실시간 생중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달라진 게 없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차례 언급한 것 제외하고는 별건 없었는데 시장은 확실히 뭔가 호재에 목말라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수석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발언들이 사실은 일단은 시장에서 월가 투자자들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올라갔지만 우리 연구원이 보셨을 때는 이 발언이 과연 시장을 이렇게 뭔가 상승으로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이거 좀 개인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 주셨듯이 네.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고용지표와 비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도 발언이 동일했다라는 데 상당히 시장은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상치를 한 2.8배 정도 상회를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비제조업 지표 자체도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빠르게 올랐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표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상당히 좀 그쪽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찌 보면 시장은 약간의 좀 소프트 랜딩을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적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 랜딩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투자들의 욕구가 좀 강한 것 같은데 2월 중순 또 2월 말까지 해서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또 되어 있고 국내 회장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또 리오프닝 분위기 지금 거의 중국은 집단 면역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80%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영향이 최근에 챗봇 때문에 바이두 같은 종목도 막 올라가고 난리도 아닌데 경기 민감제 스크래커 쪽에서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와 미국장까지 같이 뭔가 이제 전염되는 효과가 이번엔 과연 좀 치료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지금부터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재개가 정상화가 되지 않은 국면에서 너무나도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 업체들이 빠르게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또 보실 수가 있는 게 중국 내부의 이동이 정상화가 되면서 이 미국 업체들 중에서도 중국에 진출을 해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주가가 뭐 어느 정도가 아니고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 특히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는 지난 4분기, 즉 연말의 지표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2월 중순까지는 해당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밀집이 되어 있는데 조금은 주춤은 할 수가 있다, 조금은 쉬어갈 수가 있다라는 측면 유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2월이니까 그러면 이 국가 간의 이동이 재개되는 시기에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들이 빠르게 그나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 업체들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여행 쪽, 뭐 레스토랑 쪽, 그리고 관련해서 숙박 업체들, 뭐 크루즈 업체들 다양하게 주목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다라고 하는 이슈는 이 11월부터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이슈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과거하고 달라진 점은 계속해서 재봉쇄를 가했던 이 중국하고 다르게 올해는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근데 그 흐름을 살펴보시면 지금까지는 중국 내부에서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중국 분들의 해외 이동이 확실히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는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춘절이 끝났다라는 측면, 여기에 더해서 해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라는 측면인데요. 그런 만큼 지금부터는 중국 리오프닝 수혜 업체들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 맞이를 하더라도 국가 간 이동이 재개가 되는 시기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이번에 실적 발표 때에도 다른 업체들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한 업체들이 많은 만큼 그런 측면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 연구원님께서 혹시나 유럽 쪽은 뭐 커버를 제가 아직은 안 하신다고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조금은 그 기본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제 커버가 좀 가능하실 것 같아서 유럽 관련된 질문을 좀 말씀드리면, 유럽이 정말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레코드 한번 기록해주고 독일이라든지 증시도도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 미국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다 회복했고 보면은 파월 연준의 발언 이후에 유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투자가 뭐 우리가 뭐 ETF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유럽 쪽에 우리가 좀 뭔가 자금을 좀 분배하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럽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네. 관심들이 드디어 상당히 맞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근데 상승했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한파가 뭐 역사적인 한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알프스 산맥이 녹을 정도로 기온이 따뜻하거든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을 기존보다도 크게 완화를 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중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을 완화를 시켰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표들도 양호하고 경제 환경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유럽은 더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도 이 파월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완화적인 발언을 계속하면서 이 긴축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3월부터 ECB 같은 경우는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게 조금은 더 2, 3월에는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럽하고 영국도 조금 구분을 지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ECB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상에 대해서도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영국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주세요. 맞아요. 근데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BOE 측면에서도 확실히 이번에 뭐 상당히 매파적이었던 문구 자체를 이제 수정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유럽 ECB라든지 다른 국가들보다도 긴축을 조기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조기에 이제 네.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최근에는 크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즉
펀더멘털 자체가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올랐다라기보다는 연초에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그런 측면이 상당히 단기간에 빠르게 반영이 된 만큼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 속도 자체는 조금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럽 쪽을 봤으니까 네. 일본 쪽도 함께 봐야겠죠. 그렇죠. 차기로 BOJ 총재로 아마미야 이 부총재가 타진되고 있는데 엔달러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아무래도 이 아마미야 후보가 결정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주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 일본은행 총재인 구로다 총재가 강하게 밀고 있는 후보다라고 이해를 우선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월 중에는 이 차기 일본은행 총재 그리고 부총재가 이제 후보가 명확해지는 이러한 시기인데요. 이 국회에 올라가서 여기를 통과를 해야지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2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의 차기 총재의 방향성에 따라서 일본의 국채 환율 그리고 국채 금리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면 좋으시겠고요. 하지만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화적인 사람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엔화 강세 압력은 기존보다는 조금 덜 할 것이다라는 측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그 발표가 있었던 직후에도 국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던 만큼 엔화 강세 기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이다. 하지만 우려보다는 더디게 그리고 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엔화 약세 수혜주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국면이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엔고 수혜 업체들 다시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기회시겠죠. 그런 식으로 일본은 대응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다시 뭐 떨어지면은 또 N을 또 사라는 또 식의 또 조언들도 어드바이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발음이 좀 어렵네. 아마미야 부총재. 예. 네. 그 주식 그런 그 사이트 같은 데 있잖아요. 토론 사이트에서 이번 신임 후임 총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죠? 맘마미아 총재라고 부릅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좀 이제 시장을 완화적으로 본다. 이분이 이제 그 과거 이력들을 보면은 좀 비둘기적인 그런 제스처를 많이 취했다 보니까 뭔가 시장이 뭔가 또 환호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렇게 보이면서 좀 장난식으로 이제 그런 어조들이 좀 그 별칭이 좀 붙였는데 뭐 엔화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뭐 연구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본이 세계 금융 이 채권이나 자산이 가장 많은 국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투자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전에 작년 연말인가 한번 엔화 때문에 뭐 YCC가 뭐 철회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엔캐리 천상 관련된 또 우려감도 좀 증폭이 되면서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나 모를 가능성들. 뭐 우리가 봤을 땐 지금은 일단 N 달러 쪽에서는 뭔가 완화적인 스탠스가 반영되고 있지만 혹시나 모르게 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뭔가 비관론자가 된 것 같아요. 뭐 마이크볼이 된 것 같은데 혹시나 또 우리가 또 돌다리 두들겨보고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또 엔캐리 천상 관련된 또 악재가 순간적으로 출현할 가능성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훌륭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최근에는 훌륭하십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만큼 계속해서 의심이 가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주셨듯이 아무래도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한 국가에 영향만 미치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영향을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엔화가 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은 강세로 더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부적인 요인도 보셔야 되지만은 외부적으로 달러의 강세 기조가 완화가 된다라는 측면이 아무래도 엔화의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을 해서는 사실은 과거처럼 빠르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조금은 속도 자체는 좀 더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하를 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도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거나 조금 늘고 줄고 하는 거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은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세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발표들이 이어질 수가 있지만 조금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강세로 가는 이러한 지표들과 일정들이 조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함께 또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요. 네. 뭐 제가 계속 뭔가 비관적인 질문만 좀 던져드려가지고 계속 연구원님은 딱
논리적으로 딱딱딱 치고 가는 반박을 하시거든요. 네 번째가 사실은 좀 요거를 네 번째 질문이 뭐 어떤 식으로 스타일별로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접근해야 되는지 뭐 종목까지는 뭐 저희가 여쭤볼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섹터 위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좀 고민되는 게 또 부정적인 질문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제 시장 올라갈 때는 좀 두들겨 봐야죠. 여태까지 사실 달러 약세 많이 지금 진행이 됐었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 리바운딩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달러 지수가 103 정도 레벨입니다. 현재 뭐 이전에 거의 100이 깨질랑 말랑했었는데 여태까지 미국이 어찌 보면 수입 물가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물건의 가격들을 그래서 많이 낮춰서 들어왔잖아요. 달러 강세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전환이 된다면 쭉 빠진다면 달러가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뭔가 디스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 수입할 때 또 물건은 또 오히려 환차익 관련된 부분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조금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또 레포트도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관련돼서 또 어떤 또 섹터들이 좀 유망할지. 네, 그렇게 생각을 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달러가 약세로 가면 무조건 미국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자금이 네. 이탈을 하는 거 아니냐, 수입을 할 때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120만 원을 주고 사면 당연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측면에서 보셨을 때는 이 과거에 뭐 어느 흐름 측면을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번 4분기 어닝 시즌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수입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수 그리고 주식 측면에서 살펴보시면은 미국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부에서만 활동을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해외 매출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이번 4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이기도 한 이 해외 매출이 회복을 한다라는 측면은 조금은 미국 전체 기업들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영향이 확실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화 약세에 따라서 확실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로는 아무래도 이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그리고 지난해 달러 강세를 이유로 조정을 크게 받은 업체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의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지만 달러 약세 기조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형 성장주와 같은 경우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성장주, 가치주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적이 다른 업체들보다도 동일 업종 내에서도 오히려 크게 개선이 되는 퀄리티주와 같은 경우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달러의 약세 수혜가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츠라든지 홈빌더들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올해는 상당히 주목을 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나오시기 전에 저도 한번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찾아봤었는데요. 선호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2022년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쪽을 선호한다라고 쓰셨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유가 나왔는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어적인 업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국면이 상당히 심화가 되는 시기에도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는 1월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개선이 되면서 생각보다도 빠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저평가되었던 이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업체들 지금은 부담이 좀 덜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상위에 바이든 수혜 업체들이 상당히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CMS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에 조금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매매 요율이라고 하는 게 또 발표가 되었는데 그런 만큼 이 헬스케어 업체들 전체 헬스케어 업체들보다는 조금 세부적으로 바이오테크라든지 시설 업체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필수 소비재 안에서는 아무래도 달러 약세 수혜 업체
로 볼 수가 있는 P&G와 같은 업체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입 부담이 낮아졌다라는 측면, 방어적이라는 측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커지는 시기에도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혹시 과거에 레크리에이션 경력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손을 써가지고 네.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 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를 하신 거군요, 그러면. 아니요, 뭐 몇 번 해보다가 정말 그렇게 그래서 그런 되었습니다. 손동작이 이해가 쏙쏙 된다는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주자주 출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글로벌 주식전략팀 최보원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